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고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유럽의 노동시간 단축 역사를 보면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도입되는 게 노동시간 유연성 제도입니다. 유럽에도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지침이 있어요. 워킹 타임 다이렉트가 있는데 그 안에 탄력 근로 시간제 내용이 1993년부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여튼 우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유럽 쪽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 비교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8월 20일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지금 남녀 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법 속에 포함돼서 이렇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사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유럽에서도 뒤늦게 이렇게 도입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꽤 통과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별로 논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시간 유연성을 보장하는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근로시간 유연성이 사업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일정하게 이번에 법으로 통과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된 쟁점이 주로 이제 50시간 상한제 50에서 290일까지 적용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하신 게 아마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안 돼서 그에 대한 보완 지침을 두고 이제 보완 대책을 두고 발표가 됐는데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노동계랑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좀 풍성하게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초에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 경사노위에서 어쨌든 주어를 분명히 하면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이제 52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 운용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이제 합의를 했는데 아마 그 연장선에서 오늘 또 많은 이야기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과정도 우리가 복잡했고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주요하게 참여했던 노동계층별 세 분께서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시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랜 동안 세월이 갔고 그러면서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된다는 분들의 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 세 분이 경사노위를 그만두시게 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어쨌든 사회적 합의라는 형식 정도를 거쳐서 국회로 보냈는데 국회 가니까 국회는 또 지금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야당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를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못 해주겠다. 이 정도로 되고 있어서 오늘 한국노총이 발표한 거 민주노총이 워낙에 입장 분명했으니까 이따가 한국노총도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적 대화 못 하겠다. 이런 건데 저희들도 경사노위도 이런 식으로 사회적 대화 결과를 국회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연 저부터도 이런저런 말 들어가면서 사회적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되어서 반드시 길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길은 찾아야 되고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또한 사회적 대화가 아니냐 해서 이런저런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잘 종합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 52시간제 적용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전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모든 분들한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산업화 단계에서 임금소득 수준 증가와 근로시간의 증가가 일어나면서 집단 간의 근로시간이 긴 집단과 짧은 집단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금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근로기준, 그다음에 임금 등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서 일정 시간 내에 이제 근로시간이 정리되는 분화로 정착이 되는 것이 일단 산업화 단계를 거쳐서 선진국화 되어가는 노동시장으로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반적 추세를 따르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OECD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서는 완전 고용에 근접했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해서 채용한 사람들이 장시간 일하는 그런 일이 아주 보편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오래 일하는 게 근면함이라는 인식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로시간 단축이 차차돼 가면서 이런 근면성과 근로시간은 차이가 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슈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 면에서 좀 느린 것이 지금 여전히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여기 정리해 봤습니다만, 현재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휴가 사용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초과 근로를 뭐 긴 시간이라기보다 하루에 2시간 남아서 하고 3시간 남아서 하고 이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초과 근로 소득의 비중이 높은 장시간 근로자가 많아서 이 장시간 근로자들은 오랜 시간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오랜 시간 일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일자리 증가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 생산성과 근로 조건을 향상하고 산재 예방을 추구하자라는 포괄적인 그런 목표를 사용자, 근로자, 정부 모두 다 공동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시간 단축 통계를 잠깐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상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많은 그 근로시간 단축이 나타났던 곳은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경제 위기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위기 국면이 지나면은 근로시간이 또 일순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대분류별로 근로시간을 보게 되면은 2008년하고 2018년을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그 서비스업에서는 음식, 숙박 쪽에 근로시간이 계속 긴 걸로 나타나고, 제조업은 뭐 여전히 긴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사자 규모별 초과 근로시간 추이를 보게 되면 100인에서 299인의 초과 근로시간이 전 산업에 있어서 다른 규모의 사업장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이건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농 전 산업의 평균과 제조업을 비교하시게 되면 제조업이 확실히 초과 근로 시간이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산업과 그리고 100인에서 299인 규모의 사업장, 그리고 제조업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대기업의 그 시행이 된 이후에 물론 계도 기간이 적용되긴 했습니다만 2018년 10월에 근로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면서 고용부의 의뢰를 받아서 해봤습니다. 그때 평균 주당 초과 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초과 근로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 비농 산업에 있어서 63.2%였습니다. 52시간 이상, 즉 1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하는 데가 8.5%로 나타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상시적으로 초과 근로가 몇 시간씩 있기는 하지만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하는 사업장, 항상 그런 거죠. 평균적으로 그런 사업장이 10%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런 어떤 1년 동안의 주기 중에서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사업장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초과 근로가 47.5%로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특정 시기에 초과 근로가 15.3%가 초과 근로 주 12시간을 넘어가는 걸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주 52시간으로 총량으로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52시간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조절해 줄 것인가, 이것이 정책적인 과제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가장 많은 이유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력 근로 시간 제도를 포함한 유연 근로 시간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84.8%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적용했을 때 주된 애로사항으로 무엇이 지적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시적 업무량 증가를 했을 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응답한 업체가 21%, 그다음에 업종 또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예외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20.4% 정도로 나타났고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근로시간 측정, 계산 등의 기준 정비,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응제도 신설 등의 순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표로 나타난 부분인데 1순위나 2순위가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근로시간의 단축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의견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업무 강도가 높아져서 스트레스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도 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는 보이지만 업무 집중도 향상이나 산업재해 감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 52시간제는 지금 법정 근로시간이 전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르게 40시간에서 52시간 내에 근로를 하는 사업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무슨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때는 52시간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이따금씩 초과 근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장에만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 각 사업장은 자본으로 대체할 것인지 노동을 더 고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산출량을 줄일 것인지 여러 가지 본인이 그 사업장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의 페이오프가,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을 때에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때 가장 좋을 것인가, 여기는 윈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여가시간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리고 이때의 조건은 소득 감소가 최소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장의 경우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등의 비용 상승이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결과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고 루즈의 케이스를 한번 봐주시면, 근로자가 만약에 초과 근로 수당 감소로 소득이 감소하고 그리고 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다른 잡을 얻어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으로 근로시간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산출량을 줄이겠다, 수익이 줄어들고 그리고 노동 비용이 줄어들고 하는 방향으로, 즉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의 방향이 생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한 이 근로시간 단축이 거두어야 되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윈윈하는 쪽으로는 가야지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04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2018년 주 52시간제 적용의 그 법제를 나란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적용 범위에 있어서 지금 26개 특례업종이 제외됐다가 2018년 개정법 시행에는 이제 5개 특례업종만 남기고 특례로 나머지 21개가 지금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부분,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넘어서는 그런 일부 사업체와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통상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 우려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임금 보전의 원칙에 대한 그런 부칙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그 사업장의 비용 증가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들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법정 공휴일을 축소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지금 7년에 걸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 52시간제 적용하는 부분은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지금 이게 계속 계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이거에 대한 적응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오늘 고용부에서 이 계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발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추가되지는 못했습니다. 미리 작성이 되기 때문에 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행 시기는 2018년에서 2021년 이 3년간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거는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고, 아까 4개의 그런 결과 그 매트릭스에서 사업장이나 근로자나 다 윈윈의 결과를 얻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건 노나 사나 또 뭐 띠에 속해 있든지 다 원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많은 근로자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하는 도중에 근로자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이게 일찍 퇴근하고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소득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소득 수준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그럼 어렵다라고 이런 인터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뭐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의 사유를 포함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뭘 집어볼 수 있는지를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해보는 걸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가장 긴 초과 근로 시간을 기록하는 집단이 100인에서 299인, 그리고 30인에서 99인으로 통계 자료에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계도 기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중소기업 전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 주 52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은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요. 중견기업에 있어서의 주 52시간제에 줄여야 될 그런 시간들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응을 하면은 주 52시간제의 많은 부분은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을 전에 선행 연구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서 계도 기간을 그냥 뭐 딱 정하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떤가를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에서 임금 보전을 하거나 신규 채용을 할 때 고용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계도 기간 내에는 이 고용지원금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용부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기 도입하는, 시행 시기보다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의 지원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계도 기간 내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조기 도입 우대 적용을 계도 기간 중에 도입하는 기간에도 과연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급과 수당, 초과근로수당 간의 비중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 52시간제 반대다라는 그런 이제 산업 부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노사 갈등이 금년까지 이제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임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당장 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어떤 임금 체계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 총액 감소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새로운 제도를 또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EITC 제도의 한 요건으로서 지금 EITC 제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만약에 임금이 전체 임금에서 뭐 15% 이상 감소가 되는 일이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존을 하는 방법과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EITC 제도 원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를 일단 해볼 사항이고 다른 사안을 개발을 해보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최저소득 보장이 되는 사회일수록 단시간 근로가 많고 전체 근로 시간이 낮은 그런 통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저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오랜 시간 일을 해야 소득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그런 사회가 유지되는 한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접근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유연하게 시기라든지 예외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길게 긴 호흡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서 가장 큰 업계의 우려는 돌발적 일시적 장시간 근로에 대한 예외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경영사의 사유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시장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이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걸로 설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설정을 한다면 연착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돌발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집중도가 중요한 직무에 대한 고려도 또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직무에 대해서 지금 유연 근로시간 제도가 지금 있는데요. 여기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직무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우리가 한도를 정해놓은 그런 상황을 유지하면서 그런 직무들이 무엇이고 거기에 적용이 돼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말자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논의를 시작을 해야지 계도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또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원하청 관계가 많은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과의 교섭 능력의 현격 격차 때문에 납기나 주문 마감일을 바꿔달라, 뭐 며칠까지 해달라 그러는 걸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근로시간 관련 법 준수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거래 문화 생태계, 기업 생태계의 변화가 같이 진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지금 법으로 하는 부분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임금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장의 생산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52주 주 40시간만 일을 해도 2000시간이 넘습니다.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장시간 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휴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지금 형성돼 있는 부분까지 해결이 돼야지만 주 52시간제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황경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발제를 할 주제는요. 중소기업 52시간 상한제 관련 쟁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5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긴 수준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근로시간이 긴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제한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한 30%에 해당되는 370만 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 지침 또 이런 장시간 근로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불 능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주문량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인력을 충원하는 것 방법보다는 이제 근로 시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또 근로 시간이 그런 길어졌던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근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연장한 장시간 근로를 했던 원인도 있을 겁니다. 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장시간 근로가 이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기 때문에 2004년도 이제 법정 근로 시간 단축 이후에 이제 실 근로 시간과 관련된 논의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2018년 2월 28일 날 국회에서 이제 근로 시간 단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요 내용은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충실히 좀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 시행 일자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5인 이상 49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이렇게 실시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월 평균 이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현황에 대해서 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월 평균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슬라이드 표를 보시는 것처럼 전 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보다 5.5시간 정도 더 긴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보다 한 12시간 가량 더 긴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근로일수나 초과 근로 현황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 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보다도 더 근로 시간이 긴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2시간 이상의 근로자 비중을 보면요, 이제 300인 미만이 한 3.8이고, 그 다음에 30인에서 299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산업에서 8.5%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제조업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한 16.4%가 52시간 초과 근로자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제 숙박 음식점 숙박하고 그다음에 요식업에서 이제 그 52시간의 초과 사업장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뭐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보건업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이제 주 2020년 1월 1일부터 이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랑 근로자 수를 보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통계인데요. 여기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0.73% 정도 해당되는 한 2만 7천 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전체 근로자의 한 17% 정도에 되는 한 260만 명 정도입니다. 제조업은 뭐 근로 시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사업체는 한 9천 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는 한 전체 근로자의 제조업 근로자 한 26% 정도에 해당되는 한 85만 명 정도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앞두고 관련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준비 과정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실태조사 결과들이 최근 오늘 또 보니까 뭐 어디 단체에서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던데요, 여러 가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체 1,300개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실태 조사인데요. 보면 이제 52시간의 초과 기업의 비중은 한 17.3%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 기업의 한 40%,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한 40%가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사유가 사유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인, 그다음에 주문 예측의 어려움, 그다음에 구인난, 그다음에 노사와의 갈등 우려 때문에 이제 준비를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초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연장 근로를 좀 허용해 달라. 그다음에 이제 유연 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준비 기간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기중앙위에서는 이제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또 똑같은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용노동부보다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이제 응답한 사업체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65% 정도로 나타났고요. 뭐 이유나 아니면 뭐 법제도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고용노동부랑 이제 좀 비슷한 그런 이제 다 비슷한 결과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를 하면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사업체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개 중소기업 업체를 방문해서 왜 준비를 못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일단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연장 근로를 늘려서 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매출액 증가를 갖다가 매출액을 증가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020년 1월 1일까지 근로시간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유인이 별로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가 대기업처럼 유예를 해줄 것이라고 또 당연히 기대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 대기업보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그냥 뭐 사업주가 하면 된다고, 사업주가 1월 1일부터 마음만 먹으면 또 52시간 상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답변해주는 그런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중소기업 주 50 이상한 상한제와 관련해서 이제 쟁점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이제 중소기업들은 탄력제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 근로시간제를 통해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준비를 갖다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뭐 신규 인력 충원이나 안 그러면 공장 자동화를 위한 생산 설비 투자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마 유연 근로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기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연 근로제의 도입 비중은 굉장히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가 중소기업에 빨리 안착되기 위해서는 유연 근로시간제 안내를 조금 중소기업 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도입 방법이나 이런 유연 근로제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의 모범 사례들을 갖다가 좀 더 전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업이나 아니면 그 사업체의 인적 구성 특성에 맞는 유연 근로제를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 조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제 쟁점 상황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이제 그 의견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탄력제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이제 경사노위 합의안이나 관련 법안들이 지금 논의를 되고 있고, 그 논의 과정에서 근로시간의 배분이나 근로시간 배분의 사전 확정이나 그럼 도입 요건 완화와 관련돼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쟁점이 되는 사항이 정상기간의 확대, 그다음에 서면 합의 주체 완화인데요.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지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정상기간 1개월을 갖다가 1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 사례 조사를 다녀보면 이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상 기간이 1개월 이상 아니면 뭐 6개월까지 이렇게 굉장히 길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관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가 되거나 안 그러면 근로시간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 정상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오히려 굉장히 긴 기간으로 확대를 하면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긴 것 같고요. 또 이 정상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갖다가 50시간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 근로시간이나 그럼 주간 근로시간에
상한에 대해서는 이제 캡을 갖다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별 연장 근로의 효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오늘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지침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영상의 이유, 뭐 오늘 같은 4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제 특별 연장 근로를 갖다가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도 앞에 조영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법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탄력 근로제 허용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상의 사유로 이미 인가한 사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따라서 특별 연장 근로의 허용 범위 사유를 갖다가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 즉 실근로시간 단축을 갖다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존폐와 관련되는 사유인지, 아니면 단지 실근로시간을 갖다가 확대를 해서 기업의 매출량을 늘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건지를 조금 구분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냐, 또 이제 법적으로 쟁점이 된다라고 조영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실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이 사업장의 사업의 존폐와 관련되는 아주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금 특별 연장 근로를 조금 허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랑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하는 거랑 또 어떻게 다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도기간 1년을 갖다가 부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 연장 근로를 갖다가 허용하고 있는 거랑 사실 어떻게 보면 효과 면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 박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 52시간 상한 제도가 노동시장의 고용의 양과 질에 이제 미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당히 상세하게 이론적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이제 주로 이제 초과 근로가 많이 발생했던, 그리고 그 초과 근로에 대한 대응 여력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중소기업에 도입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어떤 효과를 미칠지는 예측만 가능할 뿐이지만, 사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은 양적으로는 이제 많이 증가할 수 있지만, 양적인 이제 고용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지만,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 이제 도입이 되면 부작용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이제 양적인 효과에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상한제 도입의 효과를 논의되곤 하는데, 저는 인력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조해 주셨지만 초과 근로가 이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이 47.5%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숫자는 결국 기업이 이제 초과 근로에 의존해서 그동안 생산과 노동을 조직해서 채용과 그 사업을 조직하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성과 청년 세대는 일자리를 구할 때 워라밸을 중요시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은 특히 이제 중소기업 일자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 양적인 데 초점을 맞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력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감소란 이제 부정적 효과에만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 돌봄과 여가 시간의 증가가 근로자들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자발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이 이 비자발적 장시간 근로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평가되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에 관련해서 이제 그 김수태 박사님께서는 도입의 효과나 그다음에 계도기간 설정에 있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는데, 경기에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기에 도입을 하면 그 효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한쪽에 이제 한 방향의 시나리오만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불황일 때는 그만큼 초과 근로 시간이 다른 때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라면 조정해야 될 근로 시간 초과 근로가 시간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만큼 또 일자리를 구하는 인력이 많은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그 뭐 사업주 측면에서는 훈련된 이제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력 채용의 여지도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와 관련해서 사실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될지는 좀 더 이제 다양한 경로가 있을 테니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향후 몇 년 동안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를 생각하면 사실 이 주 52시간 이거를 할 수가 없죠, 사실. 주 52시간 상환 제도는 경기와 무관하게 빠른 기간 안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초과 근로가 이제 발생하는 사업장에만 이제 그 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반적인 이제 우리 기업의 임금 체계라든가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해야 되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랑 맞먹는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이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하셨던 결과에서 기업이 이제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측정 계산 방법을 가장 이제 많은 1순위로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의외였는데 그 정확한 이제 내용이 뭐였을까 잘 몰라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의 측정이나 계산 문제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사용자 측 그리고 근로자 측이 각각 근로시간 측정과 계산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방법을 둘러싼 이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제가 생각한 4가지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점은 그 정책 방향성에 관한 겁니다. 노상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근로시간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올해의 핵심은 속도 조절인 것 같습니다.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도 인정하고 현장에서의 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하면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방향성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이 맞다라고 하는데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방향성을 유지하기 상당히 힘들죠. 이 정책이 추진될 때 주 52시간 상황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의 동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속도 조절이 아니고 이제 그만하자. 이것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의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더 추진하지 못하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계에 관련해서인데요. 통계 아까 읽기에 관해서 황경진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제가 많이 와닿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조사한 거 보면은 52시간을 넘는 사업자가 한 17% 나오고 그 다음에 근로자 비율은 18.9%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시행 전이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하면은 그 수치가 확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업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52시간 상황제는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는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현실은 개선하지 않더라도 통계 수치는 낮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를 봤을 때 이 형사처벌이 있는 근로시간을 봤을 때 통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까 황경진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유연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 김스텝 박사님 조사하신 걸 봐더라도 사업체에서 모든 걸 활용하는 경우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가족 친화제도까지 활용한다 하는 경우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20%를 넘기는 힘듭니다. 통계에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법이 통과됐을 때 있어서의 기대는 모든 사업장에 있어서 기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많은 요건 하에서 정해진 요건 하에서 일하는 방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유연 근로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도 안 됐는데 이렇게 확대 논의가 가능하냐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조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 대책으로서는 정부의 유예 조치와 특별 인가 연장 근로를 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조치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조금 없애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인가 연장 근로는 우리가 특별한 사유라고 지금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만 53조 사항에 돼 있어서 그렇지만 본질은 응급 연장 근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이 그렇게 계속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사유의 명확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2016년에는 그 처리 기간을 3일로 정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가를 신청했을 때는 행정당국에서 판단을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응급 연장 근로로 이렇게 포섭을 해왔는데 과연 업무량이라고 하는 이 불특정 개념을 그렇게 3일 안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세부적으로 아까도 많이 논의이 됐지만은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당국이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사유들을 하면은 집단적 동의 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서는 집단적 동의 방식을 상당히 중시하고 응급 연장 근로에서는 개별적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체가 어렵다고 응급 연장 근로를 하는데 개별적 동의서들을 첨부하는데 개인 근로자가 과연 그걸 첨부 안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부의 절차적 요건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현실에서 어떤 요건들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판단되어야 되는지라는 부분은 여태까지는 예외 제도니까 신경을 안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제가 첫 번째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는 사업체 단위에서 하는 거지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다 이런 거 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 조문들에 있어서의 해석에서 의견이 대립할 정도로 조문들이 상당히 복잡한데 근로자가 근로자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조문들이 과연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차 단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것과 근로자가 근로자 권리를 행사하는 연차휴가 같은 거는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사업주에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 근로시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행정벌이라든지 핵심적인 사형에만 형사처벌이 가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주들이 근로시간을 이렇게 바꾸는 데 대해서 관념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복잡한 연차휴가 규정을 사업자가 잘못 처리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가고 사업체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잘못 설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가고 하지만 형사처벌을 실질적으로 받는 경우가 없고 라고 하는 이 법체계적인 근본적인 문제 까지도 건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상한제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제도적 논의들을 과연 할 수 있는지 향후에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하지 않으면 제도가 왜곡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치지 않을지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